이어서 영원한 제국 작가이자 현 경북연구원 원장님이신 유철균 박사님 모시고 대구경제국채보상과 다산의 경제사상이란 주제로 1시간가량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위화여자대 국어국문학과 및 융합 콘텐츠학과 교수, 동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미디어 학부 교수,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전략추진단 개인문화위원회 위원장, 민선 8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예술분과위원장 등 다수 요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또 작가세계 문학상, 추리소설 독자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중청년학술상, 이상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100여 편의 논문 및 연구 보고서와 40건의 프로젝트 책임, 영원한 제국, 인간의 길, 초원의 향기, 스토리텔링 진화론, 2061년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등 20여 편의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 유철균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료의 김영태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당신이 꼭 좀 와서 좀 해줘야 되겠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고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제가 평소에 조남만 듣던 훌륭한 스님들 이렇게 계시고 이런 자리에 제가 선다는 게 굉장히 외람된다는 걸 지금 와서야 이제 알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다산 선생님의 경세유표에서 꿈꾸었던 상공업을 중시한 부국 강병형 이상국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달성된 측면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굉장히 괴리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세유표에서 말했던 이상국가가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는 이미 이제 거기를 달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을 모시고 미국에 갔다 어제 밤에 귀국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아주 허름한 한식당에 도지사님을 이제 환송한다고 나온 사람이 탄 파커 이제 미 상원 연방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둘, 케네스 하네스 연방 상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같이 허름한 식당에 같이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탐파크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아프리카의 대통령들도 와서 앞에서 대통령들이 몇 명씩 앞에서 막 기다리는 이런 미국의 상원 의원은 비서관이 1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의 국가기관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주지사 오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탈리아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스페인 같은 데 주지사가 왔다고 이런 상원 의원들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급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고요. 더 놀란 것은 그때 모인 연방 관리들이 안녕하십니까 탐파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이제 미국에서는 지식인 대접을 받거든요. 한국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지식인 대접을.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김치를 담아 먹는다. 백인들이 김치를 담아 먹는다고 하고 정말 많이 놀랐고 한국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아시안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하이클래스 아시안, 한국 사람을 하이클래스 아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뜻깊고 바람직한 것인 게 1990년대 이제 일본이 인류 바람을 일으키고 제페니즈 웨이브를 일으키고
쿨 재팬을 일으키고 글로벌 탑 컬처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뭘로 불러달라고 했냐면 아너러블 화이트라고 명예 백인으로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빨리 아시아를 벗어나서 타라입구,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한 타라입구, 빨리 백인이 되고 싶어 했는데 한국 사람 여기까지 올라와도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아시안이다. 다만 하이클래스 아시안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리매김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근본을 잊지 않는다. 우리 고은 최치원 선생이 해인사 선안주원 벽기에서 말했던 그때가 중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나던 9세기의 중엽. 중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날 때 왜 당나라를 중국이라고 하느냐. 신라가 중국이지. 여기가 작지만 빠르게 혁신이 번져가는 나라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우리 지금의 대구 경북, 이 신라가 세계의 중심이다. 여기가 중국이다. 저기는 당나라는 서국이다. 라고 했던 그때 어떤 그 생각들이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제 일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세계사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경세유표의 역사적 위치를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아니요. 예. 우리 역사에는 구비구비마다 고은 최치원 선생 그 이전에는 김춘수, 김유신, 김범민이 일으킨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서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걸 탄생시키고 한민족을 유지했던 그런 또 엄청난 기여가 있었고요. 고려 말에 귀족들의 과두 지배로 백성들이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헤매일 때 정말 피가 뜨거운 사나이 삼봉의 경북 봉화에서 삼봉 정도전 선생이 나타나서 균전제라고 하는 모든 토지를 이제 퍼블릭 굿즈로 만들겠다. 공공재로 만들겠다. 모든 토지는 다 국가 소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놀라운 사상이 조선 경국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질 때는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였고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토를 받았다. 지금은 귀족들은 땅과 땅을 겸병하여 두둑을 이어가는데 백성들은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 이게 조선 경국전 서문에 있는 말에서 얼마나 뜨거운 말입니까? 그래서 다 뺏어야 된다. 싹 다 뺏어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자영농들이 자기 땅을 개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으로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고요. 사실은 정말 정도전이 아니었으면 조선 왕조가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태조 이성계는 1335년에 몽골 땅에서 태어난 몽골 사람입니다. 제외동포입니다. 제외동포. 고조부 5대조 때 몽골로 사람이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함경북도 함흥은 쌍성 총간부의 카란이라고 하는 함난이라고 하는 몽골 땅입니다. 이분은 국적도 몽골이에요. 21살까지 1356년에 7월에 공민왕이 쌍성 총간부를 수복해서 그걸 고려 땅으로 만들기 전까지 거기는 몽골이었습니다. 이 몽골인이 지금 동북면 병마사를 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몽골인이 무슨 왕조를 만듭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우르스북하고 할아버지는 바얀 테무르고 몽골 사람이 할머니는 여진의 피를 8분의 1 여진인 이분이 뭘 안다고 지금 고려에서 새 왕조를 만들겠습니까? 경북 봉화 사람 경북이 카란을 발견하자 그것이 조선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상국가를 만든 것이고 그런 훌륭한 일들이 있었고요. 바로 또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정도전이 암살되면서 이제 이상은 꺾였지만 어쨌든 강력한 비전으로 조선왕조라는 새 국가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또 금방 또 그 시스템의 위기를 맞게 되죠. 명종 시절에 그 우리 한국 사회 최악의 이제 독재 정치가 나타난 20년 동안 문정왕후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조선을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를 했냐면 지금 그 태계 선생의 처외 삼촌인 권전이라는 분이 곤장 170대를 맞고 죽어요. 곤장은요 이렇게 때리면 한 20대만 맞으면 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100대 맞으면 거의 죽죠. 거의 죽는데 170대를 때리니까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잔혹하게 다스려. 태계 선생님의 형님이신 온계공 이해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삼천리 삼수갑산으로 100대를 맞고 31일 안에 삼천리를 가라는 말은 뭡니까? 가다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가다가 남양주 미에리에서 죽습니다. 피고름 흘리면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게 이제 문정왕후와 소윤파였고 20년 독재가 이어졌어요. 진절몸서리가 나는 나라였죠. 진절몸서리 나는 나라에 문정왕후가 죽고 명종이 죽자 이 시어머니한테 지긋지긋 아주 치를 떨고 있던 인순왕후 심씨가 절대 소윤파에 포섭되지 않는 소윤파 독재가 20년이 됐으니까 소윤파에 포섭되지 않는 왕손을 찾아라. 이 왕손을 찾아 소윤파로부터 이 나라가 벗어나야지만 이 나라가 살겠다라고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선조입니다. 하성군의 아들 선조인데 하성군은 누구냐 하면 지금 국립묘지 가보셨나요? 네,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 가보시면 거기 김대중 대통령 묘소 바로 밑에 거의 숨어 있는 무덤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창빈안씨 묘소입니다. 창빈안씨는 살아생전에 빈도 아니에요. 궁녀로 들어왔습니다. 궁녀로 들어왔다가 어찌어찌해서 승은을 입어가지고 상궁으로 또 한참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엄청나게 근데 워낙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많이 승진시켜줄 수는 없고 종삼품 수경으로 수경으로 죽었습니다. 창빈안씨가 낳은 아들이 덕흥군이고 덕흥군이 낳은 아들이 하성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왕조 당시 시스템에서는 조선왕조는 계속 직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선왕조의 시스템은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사실은 이 선조의 즉위가 조선왕조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완전히 반개로부터 왕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몇 살이냐면 14살짜리를 불러다가 왕을 시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소윤파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 유일한 왕족, 나라가 이제 갱신하면 얘를 왕으로 시키. 근데 이 14살짜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널리 현인들을 초빙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학덕이 가장 높았던 태계가 와가지고 이 정부를 근데 태계가 서울에 와봤어요. 와봤더니 태계는 아주 냉철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윤파를 꺾고 선조를 즉위시킨 이 살인파의 오만 이게 결국은 새로운 당쟁을 부르고 새로운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조에게 16살 난 그 당시 선조가 16살 난 선조에게 성학 10도 10 Diagram of Sage Learning이라고 하는 세이즐리 러닝이라고 하고 이게 세계 성리학 동양학에서 아주 성학 10도를 10 Diagram of Sage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성학 10도를 만들어서 바치고 굉장히 아주 세계사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유학의 정신이 성리학에서 최고의 온톨로지와 형이상학을 이룩했는데 그거를 그림 10개로 요약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걸 이제 올리고 본인은 돌아가서 서원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강남 농법을 이 지방에 와서 지방에서 확산시키면서 그 당시에는 논이 아니었던 그 많은 땅들을 천방법과 시비법으로 그러니까 퇴비를 3번에 나눠서 주는 방법과
그 조그만 상류를 뚝으로 막아가지고 그 물기를 가지고 이제 그 농토를 만드는 이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그러니까 성리학이 처음 발생했던 그 주자의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농법을 경북에 이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퇴계에 모였던 그 도산 유문록에 나오는 300여 명의 제자들이 저걸 퇴계 가문이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이그젠플을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퇴계 선생은 천백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고요. 그 도산 서당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도산 서원은 그 퇴계 선생 생전에 있질 않았습니다. 도산 서당이라고 하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 마루 한 칸짜리 그 집을 돈이 없어서 5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퇴계 선생이 도산 안계리에 안동 도산에 그 정착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강남 농법으로 이제 그 가문을 일구신 자 이분의 아들이었던 그 이준 선생이 퇴계의 손자인 이안도에게 나눠주는 분재기에 보면 퇴계의 집안은 영남에서 5번째 가는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포 한 피를 주고 산 그 아무짝에도 못 쓰는 그 임야와 땅이 전부 논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강남 농법이. 그걸 보면서 이 300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서울에 갈 게 아니다. 지방에 내려와서 자기 가문을 일구고 자기 학문을 연차로 인격을 완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 지방을 부하게 하는 것. 저게 진짜 뭐하러 서울에 올라가서 저렇게 곤장 맞아 죽으면서 저 짓을 하겠는가 하는 완전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이게 그 퇴계가 일으킨 서원운동이었고 이게 사실은 나라를 한 번 더 구한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는 이런 그 영남에서로부터의 그 대대적인 사상가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 18세기 이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 바로 저 빈자리를 차지하신 분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20세기에 는 또 그 경북 구미 사람 중수 박정희가 나타나서 완전히 기능주의적인 근대화론으로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했고 5,000년 이어 내려온 절대 가난을 끊어내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박정희의 사상은 펑셔널리즘, 베버리안 펑셔널리즘, 그러니까 베버적 기능주의적 베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막스 베버가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막스 베버의 사상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고 개념적인 것이었는데 이걸 더 기능주의적으로 아주 규격화한 게 빌 워렌 같은 사람의 기능주의적 근대화론입니다. 박정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철강 생산을 끌어올리고 어느 수준까지 고속도로를 닦고 어느 수준까지 학교 제도를 만들고 어느 수준까지 아주 수량적인 그 수치를 채우기만 하면 우리도 근대화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한국에는 없던 사상이죠. 굉장히 역사를 바꿔놓은 사상이고 물론 이것으로 이제 어떤 독재를 했던 그런 과도 있지만 공이 큰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게 20세기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더 이상 경북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았던 이 18세기에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했던 새로운 그 사상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기호남인 정약용의 그 사상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부터가 좌절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첫 번째 좌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남인들의 희망이었던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거든요. 예. 그래서 정약용의 부친은 너무너무 큰 충격과 이제 실망을 안고 나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겠다라고 해서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귀농이라고 짓습니다. 예. 지금 귀농 귀촌할 때 그 귀농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그 좌절감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 좌절은 뭐냐 하면요.
성균관에 입교를 했어요. 속과 급제한 다음에 아주 빠르게 입교를 했습니다. 왜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바로 정조의 눈에 띕니다. 정조가 되게 굉장히 총애하고 뭔가 이제 숙제도 내주고 과제도 내주고 그 과제를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과에 무려 네 번을 떨어져요. 5번째 겨우 붙습니다. 나중엔 정조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언제 대과를 하겠느냐? 이렇게 막 닥달하고 정약용은요 미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정약용이라는 분은 아주 논설문에 굉장히 강하시고 시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글을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약용이 계속 떨어지는 게 문과 시와 부인데요. 이 문학적인 글들은요. 딱 가군가군을 맞춰서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딱 그 규격에 맞춰서 완벽하게 형식을 갖춘 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썼더라고 해도 법식에 어긋나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논설문도 있고 책도 있고 상소인 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규격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 과거를 향한 경쟁들이 조선왕조에 계속 발달되기 때문에 정말 한 분야에 아주 전통적인 전문가로부터 고액과외를 받지 않고는 절대 과거를 통과할 수 없는 게 이제 영조 이후의 과거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김홍두가 그린 과장의 새벽이라고 하는 과장춘효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은 5시에 이제 과거장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과거를 치려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마당에 그냥 앉지 않습니까? 그럼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우산을 펴는데요. 지우산을 펴는데 이 지우산 안에 너무나 많은 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꾼들은 뭐냐 하면 지금의 고액과외 선생이죠. 네, 고액과외 선생. 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당시에 고액과외 학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문을 전문으로 쓰는 고액과외 접이 따로 있고 부를 전문으로 쓰는 고액과외, 표를 전문으로 쓰는 고액과외 학원이 있고 뭐 하여튼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요게 이제 사수가 있고요. 사수는 글을 전문으로 글자를 깨끗하게 여기 써가지고 끝까지 맞춰주는 요 사람이 사수입니다. 거벽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과거는 못 붙었지만 적어도 부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그것만 본 사람이에요. 제목만 들으면 어쨌든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거벽이 만들어주면 사수가 그걸 베껴 쓰고 앞에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이걸 자리를 잡는 사람, 이거를 안내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눈치채지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된 게 이제 접입니다. 접인데 정약용이 바로 치러야 했던 과거의 현실이 이런 거였거든요. 이러면 이게 됐습니다. 되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4번이나 이렇게 떨어지고 5번째 간신히 거의 기적적으로 붙었습니다. 거의 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가난한 기호남인 집의 자식으로는 과거에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란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실을 애통해하고 그걸 이제 개혁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강미와 접이 있는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된다. 지금은 이게 진짜 다산의 뼈아픈 말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산이 아들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지금은 내 이름이 죄인 명부에 적혀 있으므로 너희에게 시골집에서 숨어 지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차는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살아야 한다. 가세가 기울어 도성 안에 들어갈 형편이 못 되면 근교에 터를 잡아 과일나무도 심고 채소도 가꾸며 생계를 돌보아라. 그리하여 재산이 모이면 꼭 도시 남부편으로 옮겨라.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죠. 서울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입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 수능 수학 21번 문제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능 수학 21번 문제반. 뭐냐면 이 반은 2년 동안 21번 문제만 가르칩니다. 3점짜리 미적분 응용.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수학을 다 맞아야 되거든요. 한 개라도 수학을 못 맞고 의과대학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의과대학을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한 3,000명은 그 대치동에 와서 수학 수능 21번 문제반에 들어가서 그걸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그래서 하도 지방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내고 이제 21번 문제만 푸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쉬워요. 다른 문제는 쉽고 21번 문제가 수능 수학의 위험을 보여주는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은 의과대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IT 산업의 문제가 뭐냐면 그 21번 문제를 맞췄던 3,000명은 의과대학으로 가서 평생 수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21번 문제를 포기한 21번 문제를 맞춘 애와 못 맞춘 애의 그 수학 실력 차이라고 하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21번 맞춘 애들은 다른 문제들은 다 푸는 그냥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는 애들이 이고요. 얘들은 그 21번 문제를 포기한 애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판교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고 똥을 싸고 있는 거죠. 똥을 싸고.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한국에는 이게 2002년부터 생긴 현상인데 인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고 IT고 뭐고를 개발할 이게 근데 이런 수도권 집중 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죠? 20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망국적인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 지금 킬러 문항 없애라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자 이게 그 두 번째 좌절이었다면 이제 겨우 대과 합격해서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초계문신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제 서학파의 자식이다, 뭐다 그 노론들의 견제를 받아 탄핵과 유배와 좌천의 벼슬살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좌절이죠. 네 번째 좌절은 아까 그 정말 말씀하셨듯이 정조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정조가 돌아가셔서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그 남인들이 이가왕 같은 사람은 장살되고 그 동생인 정약종은 처형되고 자결하고 유배가고 이런 좌절을 겪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도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시고요. 1918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고 499권의 책을 쓰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책을 쓴다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복숭아뼈가 헐어가지고 뼈가 살이 다 벗겨지고 고름이 나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499권을 써가지고 돌아오시는데 모두가 복권될 거라고 생각했고 정약용 선생 본인도 복권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권이 되지 않고 죽습니다. 499권은 그 마현리의 고가에 책괴라고 하는 나무장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910년까지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 책은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농민심서 하나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반은 그건 매뉴얼이거든요. 네가 지방반으로 가면 요런 일을 하라라고 하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책이었기 때문에 농민심서를 베끼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경세유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먼지 속에서 사라져갔죠.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좌절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애를 써서 했던 그 책이 언젠가는 목판으로라도 인쇄돼가지고 배포되기를 바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10년에 정약용이 복권되어서 고종에 의해서 규장각 대제학에 제수가 됩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조선이 멸망합니다.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마지막 좌절은 뭐냐면요.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제 다산의 5대 손이었던 정규영이라는 분이 마현리 그 종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현리 150개의 가옥이 다 떠내려갑니다. 홍수에 다 떠내려가니까 물론 그
또 다산의 책도 하나밖에 없는 필사본 책도 떠내려가죠. 물에. 그래서 이 정규영이라는 이 손자가 나무에 새끼를 묶고 자기 몸을 묶고 우리 할아버지 책 떠내려간다. 구해야 된다고 이 노인이 그걸 구하고 이제 다 구해옵니다. 그 구해가지고 그 책을 살리고 과로로 죽습니다. 이게 2년 후에 과로로 죽습니다. 이게 7번째 자들 혼자 인생이 망가진 거에 그치지 않고 5대가 내려가도록 자손들에게 짐이 되고 마지막에는 그 자손이 그걸 지키려다가 과로로 죽는 이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정약용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 사실 정약용의 그 책이 간행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최익환을 비롯한 그 동아일보의 그 사회주의자 그룹들이 야,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다산 선생이 그래도 저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유네스코가 선정한 한자로 가장 많은 저술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필사본 저걸 지키려다가 저 자손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 건 너무 안 됐지 않느냐. 저거를 간행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1932년에 그 다산 여유당 전서가 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약용의 일생이었는데요. 그럼 이 정약용이 꿈꾼 나라, 정약용 다산 선생께서 꿈꾼 나라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저는 경세유표의 많은 문장 중에 이 문장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천하의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지금 사람이 절대 못할 일이라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문왕, 무왕이 이미 잘했던 일이라면 그분이 지금 살아도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남인들의 사상이거든요. 우리 이 대구 경북에 있었던 남인들의 사상이 바로 이겁니다. 유교 근본주의죠. 유교 근본주의. 유교는 말이지 그 복잡한 게 아니야. 공자께서 말했던 그 실천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그게 바로 유학의 본질이고 공자께서 꿈꾸었던 하은주 3대 그 고대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상의 정치와 삶이 유교의 핵심이야 라고 하는 게 유교 근본주의입니다. 노론의 이 사서 중심주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남인들은 삼경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삼경이 하은주 3대 기록이 사서는 그 이후에 당나라와 한나라, 당나라, 뭐 송나라에서 지금 지 멋대로 이제 그 해석해가지고 이제 체계화한 물론 거기에 엄청난 온토로지와 형상학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와 경쟁할 만큼의 어떤 철학적 높이를 도달하긴 했지만 그거는 유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교 근본주의 사상이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끝까지 이제 노론과 남인들이 이제 그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건데요. 그래서 경세유표의 사회개혁안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하은주 3대 제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은주 3대 제도로 돌아가자. 하은주 3대 제도가 어쨌냐? 그게 바로 정전론입니다.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이 우물정자 있지 않습니까? 우물정자를 하면 우물정자를 쓰면은 9개의 칸이 만들어지잖아요. 제일 중간에 있는 그 중간 칸을 그 공전으로 해서 요걸 같이 공동 경작해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에서 나는 건 각각의 집들이 알아서 먹고 살자. 완전히 자영농들의 그걸 보장하는 이런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상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 남인들이 별나서가 아니고요. 모든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꿈꾸고 싶었고 지금도요. 우리는 주나라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이 주나라처럼 되기를 원해요. 중국이 주나라가 되기만 하면 세계의 모든 갈등이 없어지고 모든 정치적 군사적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나라는 BC 1046년부터 BC 256년까지 790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고 중국사에서 가장 오래 존속했던 왕조이고요.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이상화된 왕조이고 동아시아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왕조입니다. 이 퇴계의 서원운동도요. 주나라 시대 퇴계 선생도 유교 근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서원운동을 할 때 제일 크게 부딪혔던 게 뭐냐 하면 서자, 평민하고 똑같이 나이 순으로 앉는다는 걸 양반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서원에 오면 나이 순으로 앉아라는 거예요. 나이 순으로.
나이순을 앉아라. 아니 쟤는 서울이고 나는 적자인데 내가 어떻게 쟤하고 같이 앉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그 반발하고 막 그 제자들이 조벽 같은 분도 막 나가버리고 막 한참 있다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주나라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철저히 평등한 민주주의가 지배해야 되고 나이만큼 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이만큼. 그 사람이 뭐 고관을 했건 지역에서 아주 한미한 사람으로 살았건 이 지역에는 아주 평등하고 그 구애 없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의사소통의 공동체가 지역의 힘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나라도 이렇게 했다. 주나라도 향촌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주장해서 결국 돌아가실 무렵에는 이걸 관철시키고 돌아가시거든요. 경북의 서원이 왜 강했는지 아십니까? 영남 남인들이 왜 강했냐 하면요. 영남 만인소라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정치적 사안이 떨어졌는데 18일 만에 10,000명이 서명을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 버스도 자전거도 없던 시절에 18일 만에 10,000명이 서명해서 상소문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그 의사소통의 민주주의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그 네트워크의 결집이 영남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앙도 영남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저기 영남의 공의가 움직이는 것을 무서워했고요. 이게 태계 선생이 만든 힘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것도 이제 주나라의 그 모델입니다. 주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전제와 봉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전제와 봉건제로 정전제로 농민이 자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농경지를 보장받고 봉건제로 중국이 수백 개의 군소국가의 도시 연맹으로 분할되어 130개의 그 군소국가로 분할돼. 지금 중국이 130개 도시국가로 분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콩이 저렇게 데모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이 저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그 대만을 침략하니 많이 뭐 이렇게 전쟁을 그러면 한국이 전쟁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주나라의 이게 바로 봉건제인데요. 지금 요게 이제 주나라 그 기원전 10세기의 주나라거든요. 요 주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땅의 정확하게 한 7배쯤 됩니다. 그럼 저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7을 하면 117개 정도 되죠. 그죠? 거의 과거의 주나라하고 우리가 완전한 지방화 시대의 모범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중국에 보여주면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면 중국에도 주나라 같은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건제와 더불어 이 완벽한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했던 게 그 사람이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수단. 그때는 그 토지가 그 생산 수단이어서 지금은 데이터가 그 생산 수단이지만 그때는 토지였단 말이죠.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이게 지금 그 천하가 평화롭게 다스려지는 핵심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빈부가 격차가 심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은 생산 수단이 핵심적인 생산 수단이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지가 않아요. 데이터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대 IT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속값이 계속 내려가요. 그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정말 많은 전염병과 이거의 위험을 안고 억지로 키우지만 이렇게 지금 속값은 내려가는데 서울에는 설렁탕 한 그릇에 18,000원, 19,000원 계속 올라갑니다. 서울엔 이렇게 그 식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경북엔 왜 이렇게 식품값이 속값이 내려가야 됩니까? 그 중간에 마치 고려 시대 말기에 그 고문 세족들처럼 거대 플랫폼을 장악한 IT 거대 기업들이 이 이윤을 다 빨아먹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어떤 위험적인 요소로 생산에 변동이 있어도 그 중간에 그 플랫폼의 유통의 어떤 네트워크 때문에 여기는 계속 이윤이 남는 이런 구조가 빚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바로 경세유표를 본 지금의 어떤 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세유표는 뭐 어느 사상이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 굉장히
대단한 그 국가개혁 사상이었지만 지금 보면 분명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약용 다산 선생은 정약용이나 기중기나 청몽기, 오행설 비판, 마가회통처럼 서구의 유럽의 과학 기술들을 계속 수용을 하셨어요. 계속 수용을 하셨는데 이 수용이 어떤 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적용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서양 과학 기술들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서 정치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과학기술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를 바꾸면 주나라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과학기술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고려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모두가 그렇게 주나라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못 돌아갔습니까? BC 2세기에 중국에는 결정적인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이 자랑하는 20세기 최대의 석학 조셉 니담이 쓴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41권짜리 책에 에그리컬처 부분이 4권입니다. 에그리컬처 부분에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 쓴 게 쟁기입니다. 쟁기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춘추시대 말기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를 BC 기원전 2세기에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요, 벌집 풍로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풍로에다가 불을 일으켜 가지고 철광석을 녹여 가지고 그거를 아주 날카롭게 이 볕을 볕과 보습이라고 하는 요게 중간에 있는 뾰족한 게 보습이고 옆에 볕입니다. 요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존에는 농사라고 하는 게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 농사 지어보신 어르신들 아실 거 아닙니까? 딱딱한 땅에 구멍 내서 씨를 뿌린다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나요? 못해요. 아주 축축한 땅에 뿌리 내리 좋은 보들보들한 흙에 씨를 뿌려야 그게 농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땅은 옛날에 어떤 땅입니까? 기원전 2세기 전에는 저습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습지라야 이제 땅에 물이 많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작물이 자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쟁기가 나오면서 이제 모든 땅을 그냥 갈아엎기만 하면 그 땅이 보들보들하게 변해가고 통기와 통습이 좋아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생산력이 10배, 100배로 올라갑니다. 이런 충격적인 혁명이 이제 춘추시대 말기에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빨리 과학기술을 습득해서 신기술을 습득해서 생산력을 올린 지방하고 야금술이 그렇게 발달하잖아요. 쟁기를 못 만드는 지역은 결국은 그 쟁기를 만드는 지역에 복속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고요. 이 과학기술 기술 독점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아무리 정전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과학기술의 불균등 발전에 의해 가지고 과학기술을 빨리 수용해서 생산력을 높인 지방이 늦게 수용한 지방을 병탄하면서 정전제 평화 시대는 영원히 끝나 있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생성형 AI 기술을 빨리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기술 독점성의 쓰나미가 결국은 이 생성형 AI 기술이 뒤처진 지역을 영원히 병탄하게 됩니다.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의 그 불균등 발전, 지역의 불균등 발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거대 패권 국가를 향한 경쟁이 전쟁 시대 현대적 버전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분권화되지 않는 거죠. 절대 지방화되지 않고 과학기술혁명의 기술 독점성이 정치까지를 지배하고 있는데 경세유표는 그거를 이제 바라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굉장히 슬기로운 선조들이 이 대구 경북에서 국제 질서를 바라보고 그 국제 질서에 대한 응전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줄이자면 정말 광문사의 부사장이신 서상돈 선생, 자기 큰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 배가 사식을 못 넣어주게 하니까 천주쟁이라고 사식을 못 넣어주게
그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지푸라기를 뜯어먹는 걸 보고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죽을 때까지 쌀밥을 먹지 않겠다. 평생 잡곡밥을 먹고 험한 밥을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좋은 일에 쓰신 거의 성인이십니다. 성인. 예,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이 세인트가 시티즌스 오브 리즈가 필요하다. 노블리스 오브 리즈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만 시티즌스 오브 리즈는 대구에서만 생겨난 우리 시민이고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고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제 국제보상 운동을 일으켰고요. 이걸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 창의와 제휴와 연대라고 하는 우리 21세기 메타버스 시대의 가치를 1세기 앞서 먼저 선취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 해방 공간에 혼란이 이념이 혼란이 일어나고 막 좌익 우익이 갈려서 막 싸우고 뭐 암살 사건 일어나고 도대체 뒷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 대구의 창린각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합부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걸 내서 자 이거부터 가르치자. 한글이다. 한글이 우리 지금 이렇게 문맹 높은 이 국민들이 한글을 가지고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 이 한글은 사실 창린각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창시했던 그 시대의 한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게 합부훈민정 국문운동을 일으켰던 게 대구고요. 그 훈민정음 표기책의 음성인식 능력이 재평가되는 AI 시대의 가치를 정말 거의 70년 먼저 선취한 그런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영어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두 개의 모델로 돌아갑니다. 인공지능은 일단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는 사전 학습 모델로 인공지능을 돌려야 되고요. 그다음 이걸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파인 튜닝 모델, 그러니까 미세 조정 모델로 이걸 고칩니다. 지금은 이거 두 개 다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나 구글 바드나 메타나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영어로 된 사전 학습 모델과 영어로 된 미세 조정 모델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요, 가장 뛰어난 사전학습 모델은 한글로 된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이게 제가 쓴 소설 2061년이라는 소설의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요, 분절음을 3,000개까지밖에 표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종 2도가 만든 그 훈민정음은 398억 개의 분절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대고 AI가 만드는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만드는 영화가 지금 토파즈 비디오 AI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인공지능에게 명령어만 넣어가지고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벽은 노르스름하게 해서 토끼가 껑충껑충 뛰게 하고 저 벽은 빨거스름하게 해가지고 거북이가 껑충껑충 가게 해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영어는 이런 분절음 자체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형용사가 영어의 형용사보다 7배가 많거든요. 부사도 훨씬 많습니다. 끼룩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시를 하겠습니까? 이게 의성어도 많고 의태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가장 섬세하게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를 완전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그 음성으로 인공지능의 일을 시킬 때 가장 정확하게 3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결정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대구의 경북대 컴퓨터 동아리 하늘소라고 하는 동아리는 1993년도 정보문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상을 받았고 그때 가작으로 3등상을 받은 사람이 안철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었던 안철수는 그 뒤에 이제 계속 승승장구해서 지금의 거대한 안랩이라고 하는 판교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궜고요. 대상을 받았던 실제로 실력으로 보면 훨씬 더 우수했던 경북대의 컴퓨터 동아리 하늘소는 그 당시 이야기통신, PC통신을 위한 그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정말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굵은 채로 글꼴 프로그램 이런 것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했던 그 동아리는 학교로부터 이제 방 하나를 받았다. 예,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받은 전부 결국은 돈이 없어서 하다 안 돼서 아 이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해서 다 경북대 공대를 중퇴하고 대부분 중퇴하고 아니면 일부는 졸업하고 중퇴해서 치과대학을 다시다가 치과의사 선생을 하시거나 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삼성에 취직하거나 뭐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죠. 이때부터 이제 대구가 결정적으로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지역 사회가 몰랐습니다. 3차 산업이요 어느 정도인지 하면요 혹시 그 여러 어르신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야마자키 도요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지은 불모지대라고 하는 소설 기억하시나요? 예, 불모지대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드라마가 되긴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로키드 마틴이라는 미국의 비행기 회사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나오고 이 로키드 마틴이 일본 정부에게 그 비행기를 팔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비행기 수주전 이거 가지고 막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어요. 그 로키드 마틴이 제가 어릴 때도 계속 들었고 우리나라에도 뉴스에서 로키드 마틴이 계속 나옵니다. 로키드 마틴이요. 이제 책 방문해 봤더니 막 공짜가 질질 흐릅니다. 로키드 마틴. 너무 돈이 없다는 게 보여요. 그 로키드 마틴이.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 로키드 마틴은요. 한 공장이 3km입니다. 벽 하나가. 그런 게 5개, 6개가 있어요. 한 도시에. 텍사스의 그 포트 위스라고 하는데 공장 하나의 벽이 3km짜리 공장을 막 6개씩, 7개씩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로키드 마틴이 1년에 고작 F-35 200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회사 매출이 10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아니 10조를 누구 코에 붙입니까? 삼성전자도 301조를 하고 구글은 1년 연매출이 3,974조예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그 사람들을 쓰고 훨씬 작은 면적의 사무실을 쓰는 구글이 3,794조를 벌 동안 이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돌리면서 겨우 10조 팔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난하지 않겠어요? 구글 갔다가 로키드 마틴 가보면 무슨 이런 불쌍한 시골 공장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 돈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3차 산업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그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을 대응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제 그 지금의 그 대구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차 산업에도 여전히 대응하지 못했고요. 저희는 그런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그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전송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인터넷이 한국처럼 싸지가 않고 한국에서는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지금 저희 경북연구원이 만들고 있는 것이 그 문화재청 270억을 받아서 경주 신라왕경 9세기의 신라왕경을 디지털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LA에 가서 보여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미국에는 이런 컨텐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경주를 고대 왕국을 재현해서 막 코앞으로 막 그 프롬 스크린 투 리얼리티로 막 튀어나오게 하고 이런 XR 스트리밍을 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켜서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나눠주자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디지털 제가 생각하는 너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북의 디지털 새마을 운동은 뭐냐면 경북연구원이 가져온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경북 안동에다가 고졸이라도 월 330만 원씩 주면서 뭐든지 3D 모델링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중수 박정희 선생께서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나눠주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듯이 지금 우리는 디지털 기기와 연봉을 주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지역에 그 직접 사람들이 인건비로 받아가는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어떤 그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신라왕이 있던 저 조원전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3D로 다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고 이걸 마치 그 천년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여행을 하듯이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2026년 1월에 이제 모두에게 공개하게 되고 현지에 와서는 이렇게 고글을 쓰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해서 경주의 관광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지금 이런 사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돌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1조 4천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사업이 59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북연구원이 하고 있는 게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시장인가를 너무 우리 대구 경북 3차 산업의 그 결락 부분 때문에 이걸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열강을 해주신 우리 유철균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아주 귀에 몇 가지가 와닿았습니다. 강의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지정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 최경철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철 논설위원님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시고 대구 가톨릭대 경영학 석사, 경북대 정치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매일신문 서울 정경부장, 뉴스국 부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대구 경북기자협회 회장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전 MBN, 채널 A 등 종편 패널로 열심히 활동하신 분입니다. 박수로 우리 최경철 우리 노선님을 강의해 주십시오. 예, 저 소개받은 매일신문의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저 국회 토론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유라이트 토론에도 한 거 봤는데 유라이트 토론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국회 토론 같은 학술 토론의 성격이 깊은 곳은 오시는 분이 별로 적은데 이 대구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다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원장님께서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은 강의를 하셔서 대구에는 아마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오늘 그 전직 그 교수님들 많이 오셨지만 스펙트럼이 이렇게 하은주 시대부터 21세기 데이터를 평가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강의를 할 분이 과연 대구에 몇 분이나 계실까 할 정도로 오늘 명강이었고 그리고 대구의 지적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기름값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고 시간을 오늘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집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을 만큼 오늘 값진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오늘 다산에 대해서 얘기를 원장님께서 다산이 왜 주목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고대 중국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얘기부터 그리고 다산이 등장했고 그리고 다산의 생각의 한계는 무엇이었고 그 실천의 마지막 봉착점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은 강의였는데 다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산이 정약에 대해서 이 대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자들 오늘 학자 교수님 하셨던 분 많이 오셨지만 동양 사상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박하고 그리고 평가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공부하든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그 사상 세계부터 쭉 해서 중세 유럽을 거쳐서 근대 유럽을 거쳐서 현대 사상가까지 전부 다 현대의 모든 지식인들이 미국 내지 유럽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논문을 보든지 주석은 그런 학자들의 저서가 그리고 논문이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공자에 대한 뭐 얘기하면 그거 그 굉장히 그 낮은 학문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학문에 대해서 우리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학계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서 이 다산이란 분이 500권 가까운 책을 써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복숭아뼈가 문드러질 만큼 그러한 엄청난 지식의 향연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다산이 태어난 해는 장자크 루소, 사회계약론을 쓴 장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출판한 그 해였습니다. 서구의 어떤 독서 목록을 보더라도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가장 상단에 올라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계약론만큼 훌륭한 책을 쓴 것이 바로 다산이죠. 다산의 경세유표를 보면 한번 읽어보면 절대 거기에 수준이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그 장자크 루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산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산이 장자크 루소를 뛰어넘는 그런 사고체계를 가졌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 저술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사상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많이 갖고 이런 공부 기회를 많이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많이 갖는다면 오늘의 우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 비록 우리가 서구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발전국가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박정희의 발전국가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발전국가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제도화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경세유표를 쓴 우리 다산 선생의 그 학문의 위대함은 대단한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만 갖고 있다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과 연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죠.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제도 설계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만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라의 질서를 새로 잡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세우셨죠. 이 경세유표를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죠. 또 경세유표 제가 그 당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표 2서라고 뭐 경세유표 그리고 목민심서, 흠음신서 뭐 이 세 저작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국가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권분립과도 매우 관계가 짙습니다. 여러분 제도를 어디서 만들죠?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도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우리 다산 선생은 경서유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민심서를 통해서 행정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또 제도 설계해 주시죠. 그리고 흠음신서는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 써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체계,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지 또 국가가 잘 돌아간다는 이 상권분립, 몽테스키 교회가 법의 정신에서 얘기했던 상권분립을 일찌감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프랑스 계몽사상가보다 더 똑똑한 머리로 이렇게 국가의 제도 설계를 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저작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아마 원전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근데 풀어놓은 글들이 교보문고에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습니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한번 가셔서 그러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셨는지 알 것이고 이분의 제도 설계가 일찌감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놓는다면 조선이 바로 설 것이라고 아마 미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499권의 책이 사장되는 바람에 그것이 실천되지 못했지만 그것이 만약에 조선의 제도로서 도입됐다면 조선은 매우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뭐 한 7, 80년 지나서 한일 합방이 됐죠. 그죠? 한일 합방이 돼서 국권을 빼앗겼는데 우리가 그 국권을 빼앗기기 전에 이미 위대한 사상가가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는 그러한 설계도를 이미 제공을 해 주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본 학자가 이 조선법제소공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그 다산의 사상에 대해서 도쿄대에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만큼 일본 학자들도 굉장히 주목했던 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다산 선생은 지금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충격 속에 우리 세계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산 선생은 세계를 보는 눈도 매우 뛰어났다.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유학자가 그 열린 사고는 대단한 것이었고 이분이 아들들에게 보낸 서간을 보니까 일본 유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유학이 대단하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워낙 그 평화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유학을 공부해서 그것이 마침내 메이지 시대를 열고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을 텄는데 다산 선생이 그 일본 유학의 발전상을 이미 19세기에 깨닫고 있었다. 참 대단한 분이었다. 세계를 보는 눈까지 열려 있었다.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 유학자라는 것이 뭐 안방에 세상에만 골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집착한다는 많은 평가가 있었지만 다산 선생 같이 우리나라 철학을 집대성한 분은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러한 눈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했던 분이어서 농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아까 그 정전제, 여전제 뭐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조선의 가장 지배적인 산업은 역시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든지 산업혁명을 성공한 국가는 제가 토론문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농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으로 갔습니다. 농업혁명을 이루지 않고는 산업혁명으로 공급할 노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영국도 제가 토론문에도 썼습니다마는 사모작을 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가축도 살찌우고 농민도 살찌우고 생산성을 급격하게 높임으로써 산업 현장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근로자들 양산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업이 엔클로즈 무브먼트를 통해서 농토가 굉장히 그 커지는 그 작용에서 농민이 소외되는 작용도 줄여져서 사회적 충격도 줄였다. 그리고 결국 그 농업혁명을 통해서 결국엔 영국이 그 작은 나라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그러한 위치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해안을 영국도 알았지만 우리 다산 선생도 미리 그것을 알고 농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목했고 농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국경병을 조선이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견지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20세기 박정희 대통령 역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 국가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뭐 오늘날의 위치를 만들어냈는데 이 발전 국가가 우리가 20세기에 달성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국채보상운동과 조금 연계를 지어 본다면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당시에 사실 뭐 조선이란 나라가 망할 듯 말 듯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선의 백성이었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선포를 하게 됐다고 저는 그 운동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라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라의 왕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다가 아니고 내가 나라를 만들었다는 각성을 갖고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고라도 1,300만 원을 한번 갚아보자는 그러한 민권의식이 발동한 것은 결국에는 주인의식이었고 결국 나라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각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각성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는 그 박정희의 근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가꾸는 일종의 터전을 좀 닦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그를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선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배와 피지배 시대에서 이제 통치의 시대로 나는 피통치자이고 그리고 나의 대표는 통치자일 뿐 내가 통치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러한 근대적 각성을 키워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907년에 일어났던 대구의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히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시민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실학자였던 우리 다산 선생도 여러 가지 저작 원목이나 탕론 등에서 그러한 민권 의식을 일찌감치 고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과 조금 연결을 해본다면 다산의 가장 그 업적이라고 생각하면 국가의제를 제대로 짚어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지금 짚어내야 할 의제는 무엇일까? 나라가 지금 그 의제를 갖고 추동력을 갖고 나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산은 깊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를 보면 여러분들 그 제가 토론문에 좀 써놨습니다만은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 스나이더가 얘기한 갈등의 사유화라는 제가 개념을 한번 빌려와 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일본 오염수 문제. 오염수가 뭐 굉장히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강조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이슈화했고 그렇지만 지금 오염수가 2차 방류까지 갔으면서도 별 그것이 없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일본의 뭐 김영주 국회의장이 일본 골프 놀러 가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했듯이 생각과 다른 의제들을 자꾸만 내놓으면서 그것을 국가 발전과 국가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 결국 그 갈등을 통해서 자신이 정파적 이익을 보려는 그러한 정파들의 좀 잘못된 길이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산 선생은 정파적 이익보다는 부국 광경과 국민의 복리를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러한 의제들을 제대로 짚어주는 노력을 대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치가 과연 다산의 생각을 제대로 이어서 그 의제 설정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야당 비판했지만은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이 대통령께서 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이념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칭송론자도 있고 창선론자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좀 더 민생과 그리고 국민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좀 짚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산 선생의 뜻을 좀 받들어서 우리가 정치가 의제를 좀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그 갈등들을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 갈등이란 것이 없다면은 정치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면 정치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갈등이 전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치는 그 갈등을 전제로 일어나는 거지만 그 갈등을 풀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능인데 조선이 거기에 실패했듯이 그러나 그 조선의 실패를 과감하게 비판했던 것이 바로 다산이었듯이 오늘의 정치도 다산의 생각을 좀 이어받아서 그런 의제 설정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좀 더 제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생각과 다산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은 이렇고 조금 오늘 발제하신 우리 원장님 생각을 좀 들어본다면 다산이 그 정치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조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 정전제를 그
주나라 시대의 정전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는 게 그 준주시대 BC 2세기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전기가 발전된 시대에 그렇게 날카롭게 보습을 만들고 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된 시대 이후에는 이제 농토가 없던 농토가 10배, 100배가 막 생겨나는데 그 갑자기 생겨난 이연응산물의 힘을 가지고 당연히 우물쭈물하고 있는 지역을 병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정치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한가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성형 AI의 그 발전 속도라고 하는 것이 좀 상상을 초월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살 길은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지금 최소한 서울 수준으로라도 AI를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이 대구 경북의 지방화의 격차는 수습할 수가 없다. 지금 대구 경북은 제조업 기반으로 지금 있는 그 발전해 온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테슬라 모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모델 완전 공장이 무인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공장에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고 이건 평택이 마지막 모델입니다. 1990년대 지금부터는 아무리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만 4차 산업에서만 생겨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지역에 제가 뭐 이렇게 그 말씀을 해봐도 너무 이제 반향이 없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제가 그 조달청 가서 따와가지고 270억 가지고 저 고졸자 고용해서 이제 한번 뭔가 실증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저 신라환경 디지털 보건 사업이고요. 뭔가 이걸로 좀 제가 늘 신세만 졌던 고향에 좀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 기술 독점성의 쓰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못 올라타는 지역은 지금 안동에요 35평짜리 아파트가 3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 평짜리 집이 안 됩니다. 전남 장흥에는 18평짜리 아파트가 600만 원씩 합니다. 이게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산이 생각했던 그 진짜 지방에 살다간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짜 그 지방이 필사적으로 AI와 디지털과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 살 길은 AI, 디지털, 메타버스밖에 없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셨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식사도 한번 했습니다만 원장님이 국어국문학과 나오셔서 그 소설도 쓰시고 이런데 제가 국어국문학과 나오신 분들 그리고 대구의 문인들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교수님도 만나보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생각이 국어국문학을 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국문학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조하시는 거고 과학기술도 과감히 어떤 그 학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물론 비판적인 의식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좀 심하죠. 우리 지역의 학계는 아직도 저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전히 칸막이가 너무 많다. 내가 하는 학문에 대해서 너무나 완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학문에 대해서는 잘 다가가려 하지 않고 그 칸막이를 허물지 않고 그러니 새로운 기술과 융합기술이라고 뭐 그러죠 요즘 그런 것들이 좀 탄생이 좀 아무래도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지방이 지금 굉장히 침몰하고 있고 뭐 지방이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과연 자제분들을 나는 대구에 남겨서 대구 뭐 경북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대구대학이나 계명대학이나 내 자식을 보내겠다고 정말 손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는지 뭐 스스로 자문을 해본다면 참 부끄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구도 좀 열린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고를 갖고 그리고 학문을 내가 하는 학문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좀 열린 사고를 갖는다면 우리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지식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고를 가진다면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겠죠. 뭐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정치학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정치학에서도 과학을 적용해서 과학으로 모든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행태학이라는 그런 뭐 학문 분야가 굉장히 정치학에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복고적인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만 어쨌든 학문에 있어서도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 지역사회도 좀 바뀌지 않을까. 우리 지역사회가 굉장히 위기고요.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 영일에서도 귀향살이를 좀 하셨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른이 예천 군수를 하셔서 예천에서도 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사고도 생각보다 좀 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경세 유표를 보니까 지방 교육의 활성화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군대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지방에 대한 생각이 많고 사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말로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추동력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지 무엇이라도 지방이 살아날 것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대로 놔두다가는 지방이 더욱더 침몰하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이 정도 관객이 오셔서 콜로키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각성하고 열린 사고를 갖고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지식에 대해서도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간다면 우리 대구 경북도 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아까 원장님이 오랫동안 설명하셨다시피 지식이 오랫동안 그 축적된 곳이고 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것이고 근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나왔죠.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우리 대구가 낳은 석학이시고 앞으로도 저도 뭐 서울에 좀 근무를 했습니다만 서울에 가보면 사실 뭐 AI 이런 분야도 뭐 전자공학 이런 분야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고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님도 이종호 장관도 지금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오셨죠.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석학들이 나와서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대구를 떠나면 자꾸 대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로 떠나셔서 자꾸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신다면 그분들도 흔쾌히 오시리라 싶고 그리고 서울에서 훌륭하게 많은 학문을 쌓은 분들을 뭐 대구 쪽에서 석자 교수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구에 좀 더 지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역할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뭐 방청객 합니까? 오늘 강의가 참석자분들도 거의 다 계시고 또 우리 원장님 바쁘신데 또 이제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또 우리 최경철 우리 논설위원님 너무 이 열띠게 이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가 너무 잘 됐다는 건데 그럼 큰 박수로 한번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콜로퀴움에 대한 총평 및 공지사항을 김경선 우리 보는 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의 콜로퀴움을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콜로퀴움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운동을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원래 이 콜로퀴움이라는 거는 그리스 시대에 콜로세움 아시죠? 그 당대에 이슈가 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나누는 자리, 그게 콜로퀴움입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책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부터 15차까지 콜로키움을 열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산 선생님께서 주장하셨던 주권재민 정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정신이 대구에서 1907년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산 선생님이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제하에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님을 모신 겁니다. 유 원장님께서는 다산 선생님의 정신적 배경이 되는 고대 중국의 사회, 주나라 사회 얘기를 다산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땅의 문제, 인류의 역사는 사실 땅의 역사입니다.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전제 얘기를 꺼내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 다산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미래의 우리의 세계는 과연 어떨까?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유철균 연구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히 요즘 우리가 그것을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 세계를 어떻게 실현해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찾을 것인가. 바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 세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콜로키움의 정리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면서 우리가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 세계를 창조적으로 주도해갈 그런 경북,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평은 저희들이 목적했던 바를 상당한 부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물론 우리 유 원장님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미 미래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너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콜로키움을 통해서 더 확산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간단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문화교육원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정기회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다산문화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면 꼭 후원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1월에는 광주에서 콜로키움을 열게 됩니다. 광주에서 열게 되는 콜로키움은 다산 선생님의 과학사상, 다산 선생님이 인문학적인 학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교해서 광주의 과학사상을 어떻게 미래에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콜로키움을 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을 해주신 우리 김경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에 빠지신 분을 또 한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다산문화교육원 부이사장이시고 이신 김호중 우리 부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깜빡 빠뜨렸습니다. 요 부이사장 하시기 전에는 군에서 이 장군님을 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큰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윤태경 우리 원장님 오셨네. 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토론회를 마치고 2부 행사 오늘 그 판소리, 저도 참 이 판소리에 대해서는 되게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양은희 우리 명창님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차로 출퇴근하면서 계속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노래도 잘하시고 뭐 아주 두루두루 잘하시는 것 같아요.
콜로키움 먼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소중한 후원금을 협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협찬해 주신 분들은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노비즈 대구 경북지회 정효경 회장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초록돌 코리아 정재호 대표이사, 그다음에 대원산업개발 정은수 대표이사, 동행염직 조민승 대표이사, 1월건업 김영택 대표이사, 주식회사 대우종합기전 전홍순 대표이사, 그다음에 동행예술학교 유인교 이사장께서 소중한 후원금을 협찬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잠깐 기념 촬영을 하고 할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아, 끝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음악회를 끝나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꼭 기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아마 계속 아마 광주에서 16차가 되고 대구에는 아마 내년에 다시 올 것 같은데, 이런 인문학 행사가 이 지역에서 많이 좀 이래 활성화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행사를 맡고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었는데 이야기 듣고 또 행사를 해보니까 오늘 사실은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자리를 떼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행사보다도 좀 뜻깊은 행사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